SK그룹이 최근 2, 3년 동안 대형 IPO를 계속 많이 합니다. 네. 왜 할까? 뭔가 투자금에서 모으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장차 쪽에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많이 팔면 팔수록 LG화학의 부품 사업은 커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그 SK 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은 그 지배구조상 봤을 때는 오너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SK텔레콤이 이제 지주사로 변경이 된 건가요? 매매가 이제 다시 재개됐죠. 인적 분할하고 나서.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게 과연 주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더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이냐. 이번에 분사한 저희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그 회사가 더 좋을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해요. 앞으로의 어떤 상승률을. SK그룹을 이해하시려면 SK그룹의 그 재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이해하셔야 이게 그 투자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뭐 JP모건이나 기타의 자문을 이렇게 외국에 오면 하고는 하는데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당시에 외국인 PF나 투자들이 한국의 지배구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들이 굉장히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SK텔레콤의 인적 분할도 사실은 핵심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SK그룹은 주 SK 지주회사가 원래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그 이전에는 SK CNC라고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대주주였습니다. SK CNC가 그 주로 이제 IT나 이런 거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곳이죠. 내부 거래로 주로 키우는. 그 SK CNC가 주식회사 SK의 대주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옥상 옥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SK가 SK텔레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SK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어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렇죠. 네. 하이닉스는 어디 있느냐 위치가 SK텔레콤 밑에 있었던 거예요. 아, 층층 손자 회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그 배당을 잘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배당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텔레콤으로 가죠. 텔레콤으로 가겠다. 네. 갈 때 세금 띄죠. 15.4%. 예. 텔레콤이 또 재태원 회장까지 이제 돈을 가려면 배당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로 가요? 또 세금 빠지고. 주식회사 SK로 가요. 주식회사 SK가 또 배당을 해야만이 SK CNC로 가요. SK CNC가 배당을 해야만이 재태원 회장한테 돈이 갑니다. 세금 몇 번 내요? 4번 냅니다. 예. 바보라면 이런 짓 안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4, 5년 전에 SK CNC와 SK 주식회사 SK를 합병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 단계를 하나 줄이자. 그리고 합병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더 늘어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됐어요. 그리고는 SK그룹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주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지주회사법. 지주회사법은 뭐냐면 자회사는 상장사는 20% 이상, 손자회사는 또 몇 프로 이상이 다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손자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태원 회장의 꿈은 뭐냐면, 한 5, 6년 전에 제가 SK그룹 TV 같은 데 나가서 요청돼서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SK그룹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최태원 회장의 그 당시 꿈은 SK그룹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꿈이었어요. 되는 게. 전체 매출액이 50%를 넘으면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그 꿈을 이뤘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돈 잘 버는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하이닉스를 지렛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주회사법 때문에. 뭐 해야 되니 근데. 예, 예. 지주회사 이렇게 캐시는 많은데, 반도체 잘 팔려서 캐시는 많은데, 이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M&A를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SK텔레콤을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고, 그러면 SK텔레콤의 원래 텔레콤, 통신텔레콤과 그 인적 분할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A, A-로 나누면 이 원래 주인이 A와 A-의 똑같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게 인적 분할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따로 분리된 게 SK 스퀘어라는 회사로 분할을 해서 스퀘어. 지난 11월 1일 날 분할 완료한 다음에 29일 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제 오늘부터 29일부터 이제 거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SK 스퀘어가 좋아, 뭐 텔레콤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면 훨씬 투자하시는데 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느냐? 내가 최태원 회장이라면 이라는 관점을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최태원 회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보시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텔레콤은 돈을 다 벌었어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 내수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안정적인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그리고 투자할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G에 1조를 투자해야 되는데 곧 6G 나오잖아요. 그럼 또 2조를 또 투자해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는 통신비 안 올려줍니다. 인상은 못하죠. 네, 인상 못합니다. 뭐 서민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통신업계는 어떻게 하면 탈통신을 할까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SK 스퀘어인데 일단은 이제 이게 줄여놨잖아요. 한 단계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 SK, SK 스퀘어, 하이닉스 이렇게 3단계 돼 있어요. 그러면 SK 스퀘어는 주 SK와 합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SK와 스퀘어로. 그렇죠. 그러면 왜 합병하느냐? 그러면 합병하는 순간 SK 하이닉스가 주 SK 자회사로 들어와요. 그렇죠. 네, 자회사로 들어오는 순간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캐시를 M&A라든지 투자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뻔하죠. 어디가 같이 있겠습니까? SK 스퀘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해하셔야만이 그러면 SK 스퀘어가 다음 행보로 뭘 할 것인가가 이제 논리적으로 인식이 돼요. 뭐 하겠습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캐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SK 스퀘어는 그 밑에 있는 M&A를 하든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IPO를 지켜서 또 상장시키고 또 상장시키고 M&A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밑에서 보는 돈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SK 스퀘어 쪽이 투자 가치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저는 한 번 더 점프업하는 시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 SK와 스퀘어가 합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나오진 않겠죠? 않죠. 제가 인적 분할을 예측한 게 6년 전이었어요.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고 제가 언제 그리고 예측했냐면 박정호 부회장이 하이닉스 부회장 간다는 인사가 딱 나오는 순간 저거는 인적 분할하러 가는 거다. 예.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인사 최근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새로 외부 수요를 했던 대부분이 그런 분야의 사람들 M&A를 하거나 투자를 위한 그 임원진들 대거 영입을 했어요. 이 그림은 SK 하이닉스의 많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흐르는 가지고 어쨌든 투자나 합병을 통해서 어디에가 등차 커질 것이다. 결국은 주 SK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병하면 이게 커지는 구조.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SK 스퀘어가 훨씬 그 여러 가지 공격적인 투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기대감도 그렇죠. 모멘텀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결국 SK하고 합병을 한다면 SK도 사실 지금 아주 공격적인 투자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주 회사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 이 둘이 합병이 된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SK에게도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플러스가 되죠. 아. 네, 왜냐하면 SK 스퀘어의 대주주가 주 SK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SK 스퀘어가 이번에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캐시플로우인 SK 하이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걸 주가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뭐 이번에 윈스토어라든지 기타 그 자회사들 또 IPO를 분명히 할 거예요. 최근 SK그룹을 보시면 작년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IPO를 하거든요. 그렇죠. 바이오, 밤 사이언스.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이제 특정 종목이 IPO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그룹 전체의 움직임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 그룹의 몇몇 계열 계속 IPO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SK그룹이 최근 2, 3년 동안 대형 IPO를 계속 많이 합니다. 네. 왜 할까? 뭔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네. 그렇죠. 보통 그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상장하는 계열사 그 기업에게도 운영 자금이 생기는 거지만 그렇죠. 추가적으로 뭐 지주사나 이런 모회사도 데서 당연히 생기는 거죠. 생기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이제
한 4, 5년간의 이 SK그룹의 흐름들을 같이 좀 읽어보셔야 스퀘어가 왜 앞으로 가치가 있어질 것이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갈 것이고를 조금 인지를 하시면 우선 이제 스퀘어는 뜰 거라 보고요. 그래서 스퀘어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선 그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고 윈스토어도 또 상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회사가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덩치가 커지면 당연히 모회사는 그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모 회사인 주SK도 약간 같이 동반상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점프업은 어떻게든 이 두 개를 합쳐야 될 거예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좀 하고. 네, 점프업을 이제 또 정리를 하겠죠.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흐름을 읽어내시면 이제 그룹주를 볼 때 특히 우리나라의 한 30대 그룹 이내에 있는 그룹주를 볼 때는 항상 전체 맥락을 같이 읽어내셔야 이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실 지주사 할인율 해가지고 지주사들 재미없잖아요. 네. 다 주가 하락 요새 많이 돼 있고요. SK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정말 근데 이건 뭐 장기 투자로 생각한다 해도 아직 뭐 기약이 없는 거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리들 뭐 안에서 뭐 애플카가 터졌다. 뭐 메타버스가 어땠다. 뭐 NTF가 뭐 어땠다 이러면 단기 투자에 막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흐름은 알겠어. 타이밍이 언제야?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 사실은 그렇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정말 상당히 왜냐면 그것도 6년 걸렸다고 하니까 네. 그 예상하신 거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걸 감안하고 네. 정말 안정적인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근데 여기 이제 단초가 하나 있어요. 그 타이밍 언제 잡느냐? 아까 제가 그 SK텔레콤 대표이사였던 박정호 사장이 하이닉스 부회장으로 갈 때 저는 그 타이밍을 하겠다라고 읽어냈거든요. 잘 보시면 요즘 이제 인사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원 인사가 쫙 나요. 거기에서는 투자자 입장이면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저분이 저기 갈 때는 어떤 전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최소 1, 2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신복이거나 아니면 가장 큰 비중 있는 어떤 인사가 네. 경영자가 스퀘어 쪽으로 이동을 하는 순간 이때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 거기 이제 CFO든 그 투자 전문가든 어떤 사람이 임원직으로 움직인 걸 좀 면밀히 보면 몇 가지 단추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긴 뭐 CFO가 또 많은 역할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SK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LG그룹 한번 볼까요? LG그룹은 그 권봉석 LG전자 사장을 그 선택을 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구강모 회장 이제 뭐 젊은 회장이기 때문에 뭐 되게 역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좀 그만큼 리더십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구본무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네. 네, 물론 좀 병석이 있었지만 구강모 회장이 올해가 4년 차가 됩니다. 네,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뉴 LG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갑자기 회장이 됐기 때문에 수업이 필요했겠죠.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누가 내 사람인지도 간파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특히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보시면 구강모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때 LG그룹의 부회장단이 5명 있었어요. 네. 일단 그 LG전자의 조성식 부회장, 그다음에 그 권영수 부회장, 차석용 부회장, 그다음에 LG화학의 또 부회장 한 분, 그다음에 구본준 부회장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도 그렇지만 정의선 회장은 계획된 회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아버지의 사람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시고 들어왔는데 LG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정리의 원년이 올해다. 올해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았어요. 물론 그 벌금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를 갈아버렸습니다. 갑자기. 누굴 보냈느냐? 가장 신복이었던 권영수 부회장을 보낸 사람들은 이제 소방수로 보냈지 않았는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건 핑계일 수 있고 그 구강모 회장의 진정체제 구축의 원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 금봉수 부회장 때문이죠. LG전자는 전통적으로 사업부가 한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제일 강한 사업부가 있어요. 항상. 그 엔지니어들의 우상이 되는 사업부가. LG전자는 창원에 있는 그 냉장고 스타크 에어컨, 소위 말하는 이제 모터를 돌려서 컴프레스로 만들어지는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 사업부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죠. DA 사업부가 있고, 이번에 금봉수 사장이 했던 H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그 소위 말하는 TV 사업부예요. 디스플레이 사업부. 홈 그건 평택 쪽에 있죠. 구미 쪽에 있고, 평택에 있는 핸드폰 사업부는 접었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LG는 DA 사업부 출신들이 항상 강합니다. 돈도 제일 많이 벌고 했는데 금봉수 사장은 TV 사업본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구광모 상무로 있을 때 사이니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사업으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사장이 됐는데 그건 이제 인연인 것 같고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는 그 자기 아버지의 구본무 회장의 구관들이 완전히 세대 교체를 시켰고 자기의 진정체제 구축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친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회사의 성장에. 왜냐하면 결국 그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 또 주가도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우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진정체제 구축, 그러니까 진정체제 구축이라는 건 이제 자기 색깔의 경영을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력을 보시면 주로 정리를 했어요. 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 네, 권영수 부회장의 어떤 가이드로 대부분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MC 사업부 제일 큰 게 이제 핸드폰 사업부 접죠. 그렇죠. 네, 적자 사업 접자. 그리고 그 지배 구조와 그다음에 내부 거래에 걸리는 것들은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치기가 대부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광모 회장은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전장 사업입니다. 전장 사업. 전기차. 사실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전장 사업 분야잖아요. 네. 물론 이 사업은 구광모 회장이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시작했지만 구광모 회장이 들어오면서 훨씬 탄력이 붙었고 전장 사업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캐나다의 마그나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 자동차 산업은 되게 특이해요.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뚫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완성차 업체를 우리는 티어 1이라고 그래요. 티어 1존. 티어 1. 네. 그다음에 완성차에 모듈형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티어 2. 어디냐면 현대모비스, 일본의 덴소, 독일의 보쉬, 유럽의 보쉬, 그다음에 델파이 같은 회사들. 그리고 그 밑에 이 모듈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게 티어 3인데 현재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이 티어 3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티어 3는 티어 2를 건너뛰고 절대 티어 1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그나마라는 이 회사는 티어 2에 있는 존이에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마그나 인수는 그 밸류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생기고 나면 생기자마자 LG전자가 VC사업본부 이렇게 확대를 시켰죠. 그리고 애플카가 뜨자마자 주가가 오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사로 시작했지만 구광모 회장의 진정체제 구축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구광모 회장이 이제 자기 색깔을 내는데 M&A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지점에서 기업들 주가를 보는 게 투자 포인트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광모 회장의 친정체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회사 LG전자인가요? 첫 번째는 전자죠. 근데 전자보다는 저는 이노텍 같은 회사. LG 이노텍. 네. 요즘 주가 흐름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장차 쪽에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고, 그렇죠. 네, 그런 기업이라서 또 우선은 부품 쪽으로 가다가 이게 조금 사업이 커서 솔루션으로 가게 되면 전자까지 끼어들겠지만 일단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제일 처음부터 이 협력업체들이 솔루션을 하지를 못합니다. 부품 시작하고 거래 시작하고 그다음 솔루션 개발하면 또 하나 붙고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사실 LG화학, 뭐 사실 조금 전에 살펴본 SK도 뭐 배터리 쪽에 이노베이션이 있고 이쪽도 LG화학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지금 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되게 높거든요. 높죠. 예. 네. 그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뭐 SK 전체 경영 전략 중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포지션인가요? LG가요?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그 결국은 SK 이노베이션도 분할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당기는 거고 LG화학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체 어떤 친정 체제 이러한 것을 구축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건 그냥 개별단의 이슈인 건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면 인적 분할을 하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오너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주 LG가 예를 들어서 LG 화학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LG 화학이 인적 분할해서 인적 분할을 회사에 배터리를 몰아주면 바로 주 LG 밑에 붙는 거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 LG 화학 밑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할하는 거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유리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보통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경영권,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주주를 위한 방식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SK 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은 그 지배구조상 봤을 때는 오너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건너가서 지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 LG화학에서 이제 분리막 사업 네. 다시 6년 만에 재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SKIT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분리막 사업 잘하고 네. 있죠. 네. 그것도 상장해서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 과당 경쟁이 되거나 뭐 LG화학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는 인사 같은 이야기인데 권영수 부회장이 LG 에너솔루션으로 가셨잖아요. 네. 간 이유가 불이 나서 그랬죠. 배터리에. 그렇죠. 좀 예. 계속 사고 터지니까 네. 뭐 신규 수주는 받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강하게. 예. 그 불이 왜 났느냐? 분리막 때문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일반 전자제품이나 이런 뭐 핸드폰에 배터리가 탔다 이 정도는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인명과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분쟁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야 뭐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는데 생명과 연관된 부품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우리 회사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온 분리막을 불이 났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리막을 6년 만에 다시 가져온 거는 첫 번째 그 GM에서 불이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같이 지겠다. 의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여러 세계적인 배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품질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진출함으로써 핵심 기술도 가져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구조냐면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을 물적 분할했지만 LG 에너솔루션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이나 핵심 소재들은 LG화학이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품질에 대한 보정, 자신감,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내재화. 이 두 가지를 분리막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LG화학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화재 배터리의 문제는 우리 자체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오는 분리막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마 그건 지루한 싸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싸움을 하는 동안 참 그렇죠. 접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 예. 하다가 재판하다가 그렇죠. 끝나죠. 예. 당시에 그 오산 공장에 있는 분리막을 일본 도레이에 팔았거든요. 도레이에 팔았는데 이거 다시 가져오는 거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려면 완벽하게 내재화시켜서 하자. 뭐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럴 것 같고. 이건 LG화학 쪽으로 붙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LG화학에서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솔루션 분할 되고 나서 LG화학은 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LG화학은 뭐 향 나름대로 아마 또 포트폴리오도 괜찮아서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이 배터리 많이 팔면 팔수록 LG 화학의 부품 사업은 커집니다. 그런 구조로 와서 아주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 지금 이러한 그 전환점에 있는 LG에서 우리가 가장 투자의 포인트로 볼 만한 데가 일단은 LG 이노텍 네. 첫 번째가 그 다음이 LG 전자인가요? LG 전자, LG 화학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LG 화학. 네. 그러니까 이 LG 화학은 에너지 솔루션 나갔다 치고 이 LG 화학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 그룹별로 그 내부 사정을 이렇게 한번 점검하면서 그 가운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